스페디 펴놓고 자 지금 잠깐 눈을 한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두 손바닥 위에 아주 잘 익은 레몬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아주 잘 익은 레몬입니다. 레몬의 모양을 보세요. 레몬의 모양을 보세요. 레몬의 빛깔을 보시고 레몬의 크기도 보시고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면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그 레몬을 손으로 만져보면 촉감을 느낍니다. 촉감. 레몬이 어떻게 느껴지나 촉감. 자, 요걸 그리고 이제 코로 가지고 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볼 수도 있겠죠. 레몬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그런 냄새 향기. 좋아요. 이제 칼을 가지고 레몬을 반으로 한번 쫙 쪼개봅니다. 그러면서 레몬의 싱싱한 즙이 흘러내리는 게 보이거나 또는 그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즙을 입으로 가져가서 쭉 한번 빨아보는 겁니다. 쭉 이렇게 빨았을 때의 어떤 레몬의 맛 또는 어떤 향기, 냄새 이런 걸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럼 침이 많이 고일 수도 있고 또 뭐 작게 고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자 레몬을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신맛 또는 상큼한 맛 다양한 맛이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걸 그대로 느끼면서 잠시 후에 눈 뜹니다. 셋만에 자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어때요? 지금 레몬 상상을 좀 해봤는데 침이 좀 많이 고였나요? 넘어가죠. 우리 김원주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시다 못해 쓴 느낌이 와, 신바 쓴맛까지 엄청나게 지금 신체 감각이 강합니다. 김원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상상이 잘 됐는데, 근데 실제 지금 앞에 레몬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지금 우리는 레몬에 대한 이런 이제 어떤 맛이나 냄새나 뭐 침이 고이나 이런 것들 이제 체험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실제 레몬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레몬의 어떤 내부 표현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침을 나게 만든 것은 실제 레몬이었을까요? 상상 속의 레몬이었을까요? 상상 속의 레몬이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레몬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레몬을 상상한 내부 표현에 의해서 침이 고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시란 말이에요. 자,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 어릴 때 해봤는데 귀신의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의 동굴.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귀신의 동굴이 이제 있는데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귀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뭐 몸이 떨리고 막 두렵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두 다리 후들거리고 그러죠? 자, 이 두려움,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제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상 속의 귀신일까? 상상 속의 귀신일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자,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 스트레스적인 어떤 사건, 뭐 이혼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또 버림을 받았거나, 또는 배신을 당했거나, 뭐 여러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지금도 눈물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누굴 때려 죽이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지금 힘든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제 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건을 상상하는 내 내부 표현일까요? 내부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 경험을 어떤 식으로 내 마음 안에 내부 표현할 것인가, 그 내부 표현 방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NLP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또는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내 마음속에 내부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즉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오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좋은 일은 더 좋은 느낌이 들게끔 사용하고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느낌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자, 레몬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이제 3번을 오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오링이라는 건 요거예요. 손가락 요걸 잡아당기는 이게 오링 테스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손가락 힘이 느껴질 거예요. 한번 세게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여러분은 기본적인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손가락 힘이 있어요. 반대로 미움, 미움. 미움할 때 힘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또 성공, 성공. 성공할 때 느끼는 힘. 이번에 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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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또 행복, 행복. 행복. 반대로 이제 불행, 불행. 불행. 이렇게 이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손가락 힘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뭐 좀 그 민감한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났을 거고 둔감한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났을 거고 그럴 겁니다. 좀 차이가 있나요? 이 오링 테스트는 우리 이제 뭐 긍정 부정의 단어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지만은 우리 그 명리학이나 또는 뭐 사상 체질 같은 경우에서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나한테 몸에 맞다. 자, 시금치한테 몸이 이게 세지는지 약해지는지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그 확인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언어에 대한 테스트예요. 긍정의 언어는 반드시 지금 뭐 손가락 힘이 세지는 느낌으로 가죠. 부정의 언어는 손가락 힘이 좀 약해지는 쪽으로 가죠. 언어가 이미 우리 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언어를 사용하면은 우리 몸 또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우리 몸 또한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실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암에 걸리기 한 3년 전부터 죽고 싶어 살아서 뭐해 이런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이야기 반복하다 보니까 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지시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몸에 암과 같은 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제가 자주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라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 이제 하루에도 3번씩 줄을 서야 돼요. 아침에 줄을 2개를 세워 A, B. A조는 가스실에 가서 죽게 만들고 B조는 아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켜요. 또 일을 하고 이제 점심에 들어오면 또 A, B 줄을 2개를 세우는 거예요. A조는 가스실, B조는 점심을 먹이고 또 오후에 일을 시켜요. 또 일하고 오니까 저녁에 또 줄을 2개를 세우는 거예요. A, B. 또 A는 가스실, B는 저녁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아우슈비츠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에도 줄을 3번씩이나 서는데 줄을 잘못 서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거는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건강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건강하게 정말 어쩌면은 뭐 행복이라는 단어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얘기죠.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살아가면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거야. 나는 살아나가서 반드시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낼 거야. 나는 살아나가서 반드시 어떤 책을 쓸 거야. 어떤 대학 교수가 될 거야. 자, 인간의 이 장학성을 난 세계에 고발하는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될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을 이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척박한 수용소에조차도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가스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한데 바로 NLP는 이 언어에 대한 연구이다. 어떻게 하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긍정을 만들 수 있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NLP하고 가장 잘 맞는 우리 동료어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퐁당퐁당이라는 노래예요. 퐁당퐁당 기억나세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내물아 퍼져라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거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돌을 던져서 파문을 불러일으켜서 누나의 손등을 간지럽게 하는 것처럼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 마음이란 호수에 언어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문이 퍼져나가죠. 그 파문이 신경계 전체로 퍼져서 그 사람이 긍정에 또는 사랑에 감사에 희망에 파문을 통해서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오링 테스트만 팔 돌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 한번 다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팔을 이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가운데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뒤로 쭉 돌렸을 때 얼마만큼 돌아가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쭉 돌려보세요. 체크를 해요.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오케이. 돌렸나요? 이제 체크했죠? 이제 눈 감아주세요. 눈 감고 심호 마시고 이번 상상 속에서 팔 돌리는 상상을 할 거예요. 상상에서 팔을 뒤로 쭉 돌리는데 어디까지 쭉 돌아가는지를 이제 상상하는데 최대한 뒤로 많이 돌리고 있다는 상상을 하세요. 거의 한 180도, 360도까지 팔이 쭉 뒤로 돌아가가지고 아직 김정희 계속 돌리면 안 돼. 상상 속에서만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마치 내 몸이 문어처럼 너무나 유연하고 너무나도 이게 유연해가지고 팔이 뒤로 쫙 돌아가는 거죠. 쫙 돌아가고 있는 그것을 상상하는 거야. 상상이 되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한 번 더 상상해 볼게요. 자, 상상 속에 내 오른팔을 뒤로 쭉 돌리는데 뒤로 쭉 180도, 270도, 360도까지 쭉 돌아와서 마치 문어처럼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 있는 그 유연한 내 몸을 느끼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제 눈을 떠주세요.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요. 실제로 쭉 돌리는데 얼마나 뒤로 쭉 돌아가는지 쭉 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처음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선생님, 아까 실수했으니까 쫙. 예? 예? 모르겠어요. 선생님 오른팔이에요, 왼팔이에요? 아, 이 왼팔로 했는데.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아, 오른팔로요. 네. 오른팔 뒤로 쫙 뒤로 돌려야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 김원주 선생님을 위해서 다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주 선생님 별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팔 굽히기 해볼게요. 허리 굽히기 이렇게 쫙 굽혔을 때 얼마나 내려가는지 한번 쭉 한번 굽혀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얼마나 굽혔는지를 이제 체크하시고 바로 하세요. 바로 하시고 이제 눈을 또 감아주세요. 자, 상상 속에서 허리 굽히는 상상을 할 거예요. 자, 상상 속에서 내 몸이 너무나도 유연합니다. 너무나도 유연해요. 그래서 아래로 쭉 굽히면은 내 가슴과 내 무릎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손도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바닥하고 착 달라붙는다고 상상하세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고개 가딱가딱 합니다. 한 번만 더 상상할게요. 다시 내 몸을 아래로 쭉 내리는데 가슴과 무릎이 착 달라붙고 손바닥이 착 바닥에 달라붙는 아주 유연한 문어처럼 아주 유연한 내 몸을 느껴봅니다. 자, 여기에다 상상이 되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이제 눈 떠주시고 실제로 한번 굽혀봅니다. 실제로 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완전히 손바닥이 아래에 착 달라붙도록 상상하세요. 오케이. 자, 많이 차이 나나요? 잘 모르겠어요. 유연성이 없어서. 어때 김정희 선생님은? 더 내려가죠. 우리 김원 선생님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두 분도 좀 한 분은 이제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돌을 던졌지만은 좀 무딘 누나는 이게 판문이 일었는지 안 일었는지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좀 민감한 누나는 어떻겠습니까? 민감한 누나는 제가 무슨 마음으로 돌을 던졌지? 장난치다 던졌나? 뭐 어쨌든 그런 속마음까지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같은 테스트인데 이제 상상만으로 운동을 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원효대산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했지만 자, 마음은 몸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제 이거는 운동선수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었는데요. 자, 야구 선수를 A, B, C 팀으로 나눈 거예요. A 팀은 한 달 동안 연습을 열심히 시켰어요. B 팀은 연습을 전혀 안 시켰습니다. C 팀은 숙소에 가서 그냥 쉬면서 상상소에서만 계속 야구를 하는 상상을 시켰어요. 야구를 성공적으로 하는 상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이후에 시합을 했어요. 당연히 B 팀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제 꼴찌를 한 게 맞았고요. 근데 A와 C 팀은 그다지 실력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 그 골프 선수에 대한 하나의 연구이기도 한데요. 어떤 골프 선수가 사고를 쳐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이제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골프 치는 생각을 했겠죠. 골프 치서 공이 어디로 가고 뭐 어떻게. 근데 이제 10년 이후에 출소를 해서 실제 골프 시합을 했는데 말이죠.
10년 동안 열심히 쳤던 그 골프 선수와 실력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상 속의 훈련도 실제 현실 속의 훈련과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포츠라든지 우리 특히 스피치 훈련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떨까요? 앞에 나와서 긴장되고 떨려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실제 3분 스피치를 뭐 10번, 20번 훈련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3분 스피치를 잘하는 상상 속의 훈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봐, 리허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말 당연히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하는 분들이 이제 영업 고객을 뭐 만나서 뭐 계속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고객을 만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어떻게 해서 제품 설명을 하고 어떻게 클로징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리허설을 계속 한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NLP는 이렇게 이제 상상 속에 리허설을 통해서 탁월한 능력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서 좋아진 예가 참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인들 사격을 이제 잘하는 이런 상상훈련을 시키고 실제 사격을 했을 때의 실력이 얼마나 올라간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실제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은 NLP 코치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그 아주 옛날 그 유도 선수인데 하형주 선수라고 기억이 나세요? 하형주는 80년대 유도 선수인데 그 유도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에요. 이분도 금메달을 딸 때 그 이제 이 NLP 이미지 요법을 활용을 했어. 이분이 원래는 그 무대 공포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할 때 막 남들이 나를 실수하면 어떡할까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불안심이 강했는데 이 NLP 요법을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하고 리허설을 하면서 금메달 리스트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아는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박지성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그 몸도 왜소하고 축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딩크를 만나면서 이제 성공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히딩크 외에 또 하나의 스타덤에 오도록 도와줬던 게 바로 NLP라는 거죠. 예. NLP를 통해서 항상 그 슛을 넣는 이런 상상을 하고 경기를 이기는 이런 상상을 계속 하면서 박지성이가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동독 선수들이 스포츠를 굉장히 잘했죠. 그 동독, 구소련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죠. 저도 오늘 이제 그 실험을 좀 해봤는데 이제 몸과 마음은 하나다. 마음의 작용이 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서리라 봅니다. 그거 이해되셨나요? 자, 중간에는 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러면 15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그러면은 중간은 읽어보셔도 돼요. 중요한 중심을 제가 하고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또 돌아가 드릴게요. 15페이지에 그럼 NLP라는 거는 뭐냐? NLP라는 건 뭐냐?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이렇게 나오죠. 뉴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경을 이제 뉴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다는 이야기죠. 시각, 눈으로 보면서 어떤 이미지나 그림이나 영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청각, 소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음악이라든지 어떤 소리를 통해서 어떤 소리에 대한 정보를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접촉하면서 또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신체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더 크게는 이제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받아들이는데 후각, 미각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오감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는 시각, 청각, 신체 감각이라고 해서 시각, 청각, 신체 감각 우리는 메이저 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이저 삼각, 주요 삼각. 이제 이런 메이저 삼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자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모든 정보가 우리 머리 두뇌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왜 다 들어오지 못할까요? 우리 두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택적 경청을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건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다 삭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삭제가 되고 어떤 것은 또 왜곡이 되고 어떤 것은 또 일반화가 될 겁니다. 즉 관심이 있는 건 받아들이고 관심이 없는 건 삭제가 된다 이 말이죠.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건 확대시켜서 크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건 축소시켜서 대수롭지 않은 일을 받아들일 거다 이야기죠.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또 어떤 건 또 뭐 일반화 하나를 전체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화 개념으로 정보가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 정보가 우리 두뇌에 들어오거든요. 즉 상상이 되는데 내부 표현이 되는데 그 내부 표현하는 언어는 뭐냐? 내부 표현을 무엇으로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부 표현을 하는 게 또 오감이라는 언어들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시각적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이미지나 그림에 대한 그 시각적 이미지를 상상속에서도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맞나요? 자, 눈으로 본 것을 상상속에서 이미지로 연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귀로 들었던 소리도 또 상상속에서 소리로 연상을 해. 느꼈던 그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또 상상속에서 느끼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도 결국은 오감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이야기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잘 한번 봐봐요. 자, 아까 요게 귤입니다. 자,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건 눈으로 보면서 이게 이제 이미지가 눈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이제 상상을 해봐요. 자, 귤이 어떻게 생겼지? 귤의 이미지는 어떻게 그리죠? 본 것을 지금 상상한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감각이고 상상하는 것은 자, 이 시각이란 언어란 이야기죠. 자, 그럼 또 우리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들어봐봐요. 노래.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노래를 듣는 것은 귀잖아요. 귀로 들어오는 그 노래 소리가 상상 속에서 또 이제 상상이 될 수 있죠. 어떤 노래 리듬이나 가락을 상상하는 건 뭐야? 그 청각적인 언어죠. 자, 그럼 또 누군가 내 손을 잡아봤어요. 손을 잡은 것은 또 신체의 감각이에요. 자, 손 잡은 그 느낌을 또 눈을 감고 연상을 하는 건 또 뭐예요? 신체 감각의 언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상상 속에서 또 한 번 내부 표현을 하는데 그 내부 표현하는 게 또 오감이라는 언어들란 이야기죠. 언어에 그래서 이제 상상의 언어가 있는데 바로 시각적 언어, 청각적 언어, 촉각 내지 신체 감각적 언어, 후각적 언어, 미각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언어에는 뭐 그림 시각적 이미지, 자 청각적 언어에는 소리 청각적인 이미지, 또 촉각 신체 감각적 언어는 느낌 촉각적 이미지, 후각적 언어는 자 이게 맛이 되는 잘못되어 있는 냄새 바꿔주세요. 냄새, 자 미각적 언어는 또 맛. 이렇게 다시 이미지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같은 방식일까요? 다른 방식일까요? 어떤 사람은 시각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을 많이 사용하겠죠? 어떤 사람은 칼라로 상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지화면으로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크게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작게 듣겠죠. 이 오감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른바 저장이 되는데 이른바 프로그래밍이 되더라고요. 프로그래밍. 이른바 이제 특정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언어적 자극의 신경계통의 작용이 무의식적, 특정적 형식으로 조직과 패턴화되고 프로그래밍이 된다. 모든 행동은 이 프로그래밍이 결과다 이 말이죠. 자, 이 오감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힘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NLP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심리 전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감이라는 언어를 자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감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하면은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어. 내 마음을 탁월하게 만들 것인가. 자, 오감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어. 내 마음을 탁월한 상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심리 전략 프로그램이 NLP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오감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서 내 마음을 탁월한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심리 전략 프로그램이 바로 NLP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16페이지 NLP 역사와 활용을 좀 봅니다. NLP 출발이 어떻게 됐냐? 자, 1970년 중반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산타크루즈입니다. 그 산타크루즈에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있어요. 산타크루즈 대학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두 사람에 의해서 공동 창시되는데 한 사람은 존 그린드라는 언어학 교수고 또 한 사람은 리차드 밴들러라는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리차드 밴들러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밴들러가 이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냐면은 심리 치료, 심리 상담하는 현장을 녹화를 하고 이제 즉 비디오 녹화를 하고 비디오 녹화된 것을 가져와서 녹취록을 만드는 녹취록.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모든 상담 과정을 녹취록을 만드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죠. 이제 산타크루즈 대학 주변에 자 거기 이제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창시한 프리츠 펠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 가족치료의 대가에 해당되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버지니아 사티어 가족치료 세미나를 이제 매주 열었죠. 그리고 이제 프리츠 펠처도 게슈탈트 심리치료 세미나를 계속 매주 열었는데 이 두 가지 세미나에 이제 이 리차드 밴들러가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츠 펠처와 그 사티어의 그 치료 장면을 전부 녹화를 하고 그 녹화된 걸 가지고 녹취록을 만드는 거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녹취록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한 시간 전에는 다 죽어가던 어떤 사람인데 펠처와 대화를 하면서 한 시간 만에 딴 사람이 되는 거지. 막 한 시간 만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막 그 자신감 넘치고 막 활발해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사티어 또한 이제 버지니아 사티어랑 뭐 상담하는 어떤 사람이 그거 상담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밴들러는 어떤 게 관심이었냐면 도대체 어떤 식의 대화를 하길래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기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 달라지는 그 언어의 합법을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 이제 언어학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또 다른 교수를 찾아가는데 그 교수가 바로 존 그린드라는 교수입니다. 이 존 그린드는 변형문법을 전공하는 언어학 교수였는데 이 언어학 교수를 찾아가면서 이제 밴들러가 요구를 하죠. 공동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언어학 교수 아니냐? 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기 이렇게 달라지는지 우리 두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위해서 어쩌면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도 있다. 존 그린드가 흔쾌히 허락을 하죠. 알았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존 그린드 또한 그 세미나에 가서 이제 같이 그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펠츠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사티어가 어떻게 또 상담하는지를 이제 보고 또 공동으로 또 목록도 만들고 뭐 또 펠츠처럼 또 세미나를 또 진행해 보기도 하고 사티어처럼 또 가족 세미나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면서 70년 중반에 책을 한 권 공동 저자로 펴내. 그 책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마법의 언어 구조, 마법의 언어 구조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Structure of Magic, 이거로 Structure of Magic이라는 이 마법의 언어 구조라는 책을 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쓰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책을 선물로 하나씩 주게 되잖아요. 뭐 논문을 쓰더라 논문도 한 권씩 막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두 사람도 이제 책을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책을 선물로 이제 드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마침 이 밴들러가 하숙을 치고 있는 그 주변에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똑같이 하숙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레고리 베이슨. 자, 이번에 보면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사람 뭐죠? 네. 인류학자이면서 의사소통 전문 이론가. 이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사람이 그 밴드가 그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레고리 베이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영국 교수거든. 영국 교수인데 이제 교환 교수로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그러니까 교환 교수 넘어와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소통 전문가고 의사소통 전문가고 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뭐 어쨌든 이 사람 또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베이슨이 이제 책을
받고 책을 읽어본 거예요. 근데 책이 너무 대단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을 썼지? 어떻게 정리를 했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베이슨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로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슨이 자 밴들하고 그린트한테 이제 제안을 하죠. 자, 당신 두 사람이 책을 너무 잘 썼는데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이 가족 치료, 개수살제 치료만 모델링을 하지 말고 이 밀턴 에릭슨의 체면 치료를 모델링을 해서 세 사람의 이 치료 기법을 하나로 묶는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자, 체면 치료 기법을 한번 모델링을 해봐라. 그래서 밀턴 에릭슨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내 친구 에릭슨이 있는데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밴들러가 밀턴 에릭슨한테 전화를 걸어요. 자, 저는 리차드 밴들러인데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에릭슨 박사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릭슨 박사는 자기 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그 치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워낙 그 손님이 많았죠. 그러니까 난 시간이 없네. I have no time.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에릭슨을 설득을 시켰죠. 자, 밴들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고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고 있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낼 줄 알던데요. 자, 이걸 본다면은 some people, 밀턴 에릭슨, know how to make time. know how to make time. 보세요. 자, some people, 밀턴 에릭슨, know how to make time. 자, 이 문장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에릭슨 박사님 알고 있어요. 시간 내는 법을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주어는 some people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시기만 삽입에 이제 밀턴 에릭슨을 집어 넣었어. 그 다음에 동사 know가 들어, know. 그 다음 how to make time.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밀턴 에릭슨 make time을 좀 강하게 한번 해보자고. 보세요. Some people, 밀턴 에릭슨 how to make time. 밀턴 에릭슨 make time 크게 들리게끔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어때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세요 이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세요. 요게 이제 에릭슨 체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잠입 명령어라고 합니다. 잠입 명령어. 잠입 명령어 다음에 배울 거예요. 문장 속에 명령을 집어넣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고 있던데요. 자, 이건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에릭슨 박사님 시간 내세요. 라는 말로서 잠재의식에 명령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냥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박사님 시간 내는 법을 알던데요. 할 때 느낌 어때요? 좀 시간 내야 될 것 같아요? 안 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엑슨 박사하고 시간 내라는 말을 좀 강하게 읽어본다. 엑슨 박사님 시간 내 이게 좀 강하게 들게끔 좀 어조나 음정이나 목소리 크기를 좀 달리 한다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지. 그걸 이제 실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에릭슨 박사는 이런 체면 합법의 대가거든요. 자기가 체면 합법의 대가인데 그렇게 벤트가 이야기하니까 이놈 좀 싹수가 놀았네. 아, 싹수가 놀았네가 아니고 이게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크게 될 놈이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좀 괜찮은 놈이네. 그래서 이제 에릭슨 박사 이야기하죠. 언제든지 건너오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Come over anytime. Come over anyti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릭슨 박사와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 박사 집에 합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밴들와 그린트가 에릭슨 박사가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또 녹화를 해요. 참고로 에릭슨 박사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치료사이고 체면치료사예요. 그러니까 체면치료, 심리치료, 정신과 의사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면을 자기만의 대화 체면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이른바 에릭슨 체면 또는 대화 체면을 새롭게 만든 사람이에요. 체면을 얼마나 잘하느냐면은 그 사람은 미스터 힌노시스, 이른바 체면 C라고 알려지는 사람이지. 얼마나 체면을 잘했으면 미스터 힌노시스라고 이름이 불려지겠어요. 체면 C. 여러분 체면 C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 사람 체면 진짜 잘 그런 사람이네. 체면 C. 그러니까 에릭슨 박사의 별명 체면 C죠. 체면 C.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연구를 했어. 그 다음에 또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언어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언어 패턴. 그래서 그 두 개의 책이 이제 묶여지면서 이제 NLP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츠 필츠의 게슈탈트하고 버지니아 산티어의 가족 치료하고 밀턴 에릭슨의 체면 치료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두뇌의 신경을 변화시키는 자 두뇌의 신경과 관련된 그 언어가 그러니까 두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아주는 것처럼 두뇌에 새로운 프로그램 깔아주는 그런 언어적인 치료법이더란 이야기죠. 그럼 이걸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써보니까 두뇌 신경이 뭐지? 그러니까 뉴로. 언어는 뭐야? 링기스틱. 프로그램을 까는 게 뭐지?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제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도 보니까 이 글자가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뉴로의 N을 따고, 자 링기스틱의 L을 따고, 프로그래밍의 P를 따서 NLP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론적 기초가 이해가 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의 심리치료사를 모델링 했잖아요. 첫 번째 프리츠 펠처, 두 번째 버지니아 사티어, 세 번째 밀턴 에릭슨. 그 중간에 또 한 사람 더 역할을 하는 사람 있죠. 그레고리 베이슨. 작게는 세 사람이고 크게는 네 사람이죠. 그레고리 베이슨까지 모델링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치료 상담 쪽에서 발달이 될 수밖에 없죠.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심리 상담 치료 쪽에서 이제 NLP가 발달이 되는데요. 근데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언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법, 상담 기법, 교육, 교수법, 학습법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번에 보시면 심리치료 상담, 체면치료, 교육, 교수법, 학습법, 경영, 세일즈, 협상, 광고, 마케팅, 성공학, 행복학, 행동 변화 및 습관 교정, 인간관계, 자아성장, 의식 및 영성 개발, 목회 활동, 시목 활동이 뭔지 이게 모르겠네. 사목 활동, 포교 활동, 스포츠, 예술. 실제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NLP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심리치료지만 지금 모든 분야에 다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NLP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심리치료법이냐? 심리치료법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탁월성의 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는 탁월한 사람이 있거든요. 심리치료에 탁월한 사람, 비즈니스에 탁월한 사람, 학습, 교육에 탁월한 사람, 스포츠에 탁월한 사람,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탁월한 사람의 탁월성을 모델링해서 누구든지 그 탁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NLP이기 때문에 NLP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탁월성의 모델링이다. 탁월성의 모델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